네, 이제 또 질문 제가 또 드려볼게요. 중국 경제가 지금 붕괴될 정도의 위기인지,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그 중국 뉴스 접하잖아요. 또 저희 또 채널에서 중국 전기차 시장에 투자를 했는데 다른 이 종목들은 다 올라가는데 중국만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중국의 뭐 항생테크나 이런 것보다는 많이 방어를 하긴 했습니다. 그나마 전기차 파트가 그렇죠. 네, 미래산업이니까. 그렇죠. 그래도 많이 지금 또 떨어지고 있는데, 중국 정말 붕괴될 정도의 위기인지, 아니면 중국 정부가 또 위기를 극복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함께 2023년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적어왔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짧은 답변부터 드릴게요. 저는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짧은 답변이었고, 우선 부동산 시장이 가장 이제 위험 요소가 큰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이제 저기 7페이지에서 그런 내용을 제가 설명드릴 텐데, 우선 이제 선행 지표들이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선행 지표가 뭐냐면 베이커 그 에이전트 기대 지수라고, 이제 그럼 베이커가 누구냐? 베이커 에이전트가 누구냐? 중국에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통합해 가지고 그 플랫폼이 있는데, 부동산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에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면 여기가 1위 기회예요. 근데 2위, 3위, 4위, 5위, 6위 그 나머지들 다 합친 것들의 5배 정도의 거래량이라든가 아니면 레베뉴를 갖고 있는 정도로 모든 데이터들이 여기다 다 이제 수집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너무 크니까 여기서 이제 지수까지도 만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베이커 에이전트 기대 지수예요. 근데 현재 이제 베이커 에이전트 기대 지수가 올라가면 향후 부동산이 안정화되고 상승될 거다라는 선행 지표로 사용되고 있대요. 중국 내에서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5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이제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상승하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긴 할 텐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아파트만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상업용 부동산도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이게 고용이 감소하면서 아니면은 이제 청년 실업률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오피스에 있는 빌딩의 공실률이 좀 늘어난다. 그런 뉴스들은 들긴 하셨을 거예요. 다만 리오프닝을 통해서 수혜를 받은 다른 부동산들이 있죠. 특히 이제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리테일 영업점이라든가 그리고 쇼핑몰이라든가 사람들이 지금 나가서 물건들을 사고 있거든요.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고 이런 쪽은 아직 건재하고, 그리고 또 다른 큰 축의 상업용 부동산들, 그러니까 부동산 기업들이 이 상업용 부동산을 건축을 하면서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 부동산들이 뭐냐면 정책과 연관된 부분이 있긴 있어요. R&D 센터. 그 같은 경우는 첨단 테크 산업의 R&D 센터가 건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들. 왜냐하면 굉장히 큰 규모로 이제 건설이 이루어지겠죠. 또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심천에도 있고, 이제 저희가 송콩이니까 심천과 가깝긴 하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테크놀로지 파크들. 그래서 뭐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첨단 중소기업들이 그 파크에 들어갈 정도로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아직도 건재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른 근거는 또 뭐냐면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어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주택 구매를 이제 어떻게 보면 늦추는 거죠. 왜 주택 구매를 늦추냐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하락됐을 때 이제 수요가 다시 증가해서 이 사람들이 임대하던 임대를 그만두고 이제 주택을 구매할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미지수예요. 이게 5%가 될지 10%가 될지. 근데 이제 중국 그 국민들은 부동산 크기, 일선 도시나 아니면 이선 도시의 중심가에서 그 수요가 크기 때문에 절대 주택 구매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다른 거 같은 경우엔 아까 말씀드렸던 신탁 상품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그림자 금융에 관련된 그 신탁 상품들에 대한 영향력이 좀 감소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수치로 말씀드리면은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신탁 상품의 총 발행량이 7조 달러 정도. 그런데 2023년에 그게 3조 달러로 줄었어요. 3조 달러 개념이 안 잡히시죠? 3조 달러 같은 경우엔 영국 GDP래요. 굉장히 큰 규모긴 하죠.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어마무시한 경제 규모를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데 그게 신탁 상품의 규모가 3조 달러예요. 하지만 이제 굉장히 크긴 하지만 7조 달러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줄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2019년부터 중국 정부는 이제 그림자 금융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중국
그 금감원에서 신탁 업계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이제 문제점을 발견해가지고 3분의 1 기업한테 벌금을 때렸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통제를 하기 시작한 죠. 그때부터 이제 신탁 상품에 대한 전체 총 발행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문제가 되더라도 충분히 경제 규모나 아니면 은행권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중국 경제가 정말 위기일까? 이제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전환할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궁금합니다. 네, 6페이지거든요. 큰 위기 가능성은 아직 낮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빠른 속도로 회복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점진적인 회복을 할 거고요. 이제 과거 양적 고속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질적 고속 성장 이런 거 표시하지 않을게요. 질적 완화된 성장을 이룰 거라고 보고 있고요. 8월 달에 이제 수치로 좀 보여드리면 소비가 좀 회복되긴 했었죠. CPI 아까 말씀드린 게 0.2% 올랐고 그때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중국 인민은행에서 위안화 신규 대출 금액이 늘었대요. 근데 기존까지 이제 LPR이나 아니면 이자율을 낮추는 거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율을 싸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빌리라고 하니까. 하지만 중국 기업이나 인민들이 빌리려는 것들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확장한다던가 아니면 주택을 구매한다던가 이런 걸 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불안감이 크니까. 근데 이게 12월, 그러니까 어제 뉴스가 나온 건데 전 246조가 이제 신규로 대출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어느 정도 사이즈냐? 그 전달 대비 4배가 늘어난 거죠. 그렇다면 이것도 신호라고 하나 보셔야 될 거고요.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내연기관차, 전기차 포함해서 285만 대가 저번 달에 팔렸대요. 그거는 지금 그 전년 대비 8.5%가 증가한 거고요. 그래서 이미 소비가 증가했고 대출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소비자 지출이 반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향후 전망은 어떠냐? 중국이 지금까지 계속 20년에서 30년 동안 고속 성장을 했었잖아요. 성장률이 8%, 뭐 어떤 데는 9%까지 오른 적도 있었고. 어마어마했죠. 그렇죠. 앞으로는 5% 정도 성장을 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많이 성장을 해서 더 이상 중국이 중진국에서 멈출 것이다. 더 이상 성장이 힘들 것이다.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중국은 이미 더 성장해야 될 지금까지 성장하지 못했던 인구층이라든가 아니면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미국 GDP per capita, 그러니까 1인당 버는 소득이 있죠. 그걸 비교해 보면 미국 그 소득의 국민 1인이 버는 소득이 6분의 1이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중산층으로 올라갈 이제 중국 아직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날 확률이 되게 많은 거고 중국 그 정부는 그거를 육성을 시킬 거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중국 저소득층 있죠. 이제 굉장히 저소득으로 이제 지방이나 이런 데서 못 보는 분들이 이분이 7억 1천만 명 정도가 된대요. 근데 7억 1천만 명이라는 숫자는 미국 인구의 2배가 넘거든요. 그리고 일본 인구의 4배가 넘고 사실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그렇죠. 7배가 넘죠. 7배가 아니라 거의 뭐 10몇 배가 넘는 거죠. 네네. 12배 이상이죠. 그렇죠. 12배 이상이죠. 네. 이제 그런 인구들이 아직도 중산층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제가 이제 공동부유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공동부유는 그렇게 썩 좋은 단어는 아닌데 하지만 그런 저소득층한테는 공동부유가 어떻게 보면 맞는 단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중국이 제조업이 좀 무너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수출이 감소되면서 제일 큰 문제죠. 근데 중국이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전환할 거냐면 제조업을 현대화시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거에 이제 봉제 공장에서 아니면 완구를 만든던 거에서 아니면 플라스틱 제품에서 이제는 로봇을 사용한 첨단 제조업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진일보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왜 이거를 그리고 많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근거가 또 뭐냐면 우리가 이제 로봇 보급률이라고 하잖아요. 공장에서. 그게 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표시되냐면 노동자 1000명당 몇 개가 이제 보급률을 이제 나타내는 수치더라고요. 우리나라, 제가 국뽕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1000에서 1000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동자 1000명당 1000. 그렇다는 얘기는 보급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제 생각에는 하이닉스라든가 아니면은 삼성 반도체가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나라들이 어디냐면 싱가포르, 일본, 대만.
그 밑에 누구냐면 중국이거든요. 중국의 수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동자 1000명당 320? 그럼 그 다음 수치를 한번 볼게요. 미국은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인 미국은 노동자 1000명당 200 몇 개. 그래서 중국에 이미 보급률이 많이 늘어났고, 그걸 또 역으로 보면은 중국의 보급률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다 보면 우리는 1000에 1000인데 중국은 1000에 320밖에 안 돼. 아직도 저조한 애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노동력이 되게 비싼 나라예요. 당연히 로봇 보급을 해야 기업의 이득이 생기고 영업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노동력이 굉장히 싼 나라인데도 1000명의 노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320이라는 로봇 보급률을 했다는 얘기는 그 제조업의 근대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 주도하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과거에 수출 주도의 고속 성장에서, 그리고 부동산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뭐를 바꾸냐면 질적 성장으로 바꾼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과거에 있던 동력들은 이미 써버렸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성장 동력이 어디서 나올 거냐면 너무나 간단하게 빅테크에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굉장히 지원을 한 섹터일 거고, 그리고 지금 암울한 중국 경제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네. 좋습니다. 지금 방금 또 제가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로봇 이야기 해주셨는데, 우리가 사실 로봇 자동화로 이제 산업들을 전 세계 모두 다 전환하려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임금은 계속 노동력의 가치, 그러니까 월급을 점점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월급이 아주 찌끔찌기긴 하지만 무한정 올라가잖아요. 물가가 상승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의 노동력에서 로봇으로 바뀔 거라고 하는데, 이게 당연히 노동력이 굉장히 비싼 선진국에는 빨리 적용이 되겠지만, 중국도 물론 당연히 임금이 많이 과거보다는 상승했겠지만 아직도 다른 나라 대비 많이 저렴한 편이잖아요. 그게 중국의 가장 강한 장점이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현지에서도 지금 이런 자동화 바람이 많이 불고 있나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로봇 공장 제조업에서 자동화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수치로 말씀드렸어요. 아까 얘기한 한국이나 싱가포르, 일본보다 낮긴 하지만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근데 이제 로봇 보급을 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마진이나 수지 타산을 생각하지 않고 이건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로봇을 하나 이제 장착을 할 때, 아니면 생산 설비에 갖출 때 많은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엔 당연히 이 사람들을 고용하면 얼마나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했을 텐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노동력이 싼 상태에서도 이걸 그 장착을 하고 그 상용화를 시켰다, 설비에다 시켰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기업에서 논리, 그러니까 이윤의 그 경제적인 논리라기보다는 숫자 계산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더 이쪽으로 그 지능을 요구하는, 아무래도 더 이제 좀 지원을 하는 이제 정책이 그 효과를 봤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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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주판을 돌리진 않았어요. 줄판을 돌리면 당연히 그 노동자들을 사용해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영업 마진에서 좋을 거니까. 왜냐하면은 그 비용이 아무래도 감소가 되잖아요. 근데 더 미래적인 시각으로 지금 설비의 자동화를 이뤄낸 거죠. 그리고 로봇을 보급을 시켰고요. 네. 제가 그럼 이번에는 날카로운 질문을 좀 해볼까 해요. 네. 아니 뭐 억지로 괴롭히려고 그런 건 아니고, 네. 현지 상황이 저희 너무 궁금해서요. 네. 지금 중화권에서 외국인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사실 다 필요 없고, 지금 중국 시장에, 중국과 홍콩의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거 딱 하나예요. 네. 원인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외국인 자본이 지금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주식이라는 게 해외 자본이 들어와야 그 시장 가치가 상승하고, 맞습니다. 쉽게 말해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외국인 자본 유출에 대해서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너무 맞는 말을 해주셨고, 자금이 빠져나가는 출처는 대부분 서방 국가들, 콕 집어서 얘기하면 서방 국가들의 빅테크 기업들, 월가 기업들 위주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건 다 맞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아까 잠시 얘기를 했지만 재밌는 현상들,
이로 인해서 빚어지는 재밌는 형상들이 또 있어요. 그 아까 말씀 잠깐 드렸듯이 이제 중국과 사우디가 이제 경제 협력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둘의 관계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럴 정도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은행들이 이제 사우디에 이제 지점을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뱅크 오브 차이나를 기점으로 주요 은행들이 이제 은행을 열 텐데 이로 인해서 위안화가 중동에 퍼지는 또 이 중동에 퍼진 위안화가 다시 중국으로 재투자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우디 증시랑 상해 증시랑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각국에 있는 그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교차 상장을 할 수 있게 지금 독려하도록 MOU를 미국의 ADR 상승처럼 말이죠. 네네네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뭐 많은 오일 머니가 중국 쪽으로 흘러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있고 재미있는 거는 그냥 이런 거 말고도 국부 펀드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연금 펀드들 MPS 뭐 한국 국민연금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굉장히 컨설버티브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하는 성향들을 갖고 있는데 이제 사우디 국부 펀드인 PIF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 테마섹 이런 국부 펀드들이 지금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팔아치우는 이 주식을 싼 가격에 이제 중국 주식들을 매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PIF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 보유량을 41%를 늘렸고, 테마섹 같은 경우는 징둥닷컴 보유를 110%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 저쪽 투자자들이랑은 아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뭐 이런 점들도 있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준비한 슬라이드 13 슬라이드 보시면은 아실 텐데 최근에는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또 나섰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고 계신 그래프 빨간색 라인을 보시면은 이거는 항생테크 인덱스 주가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녹색 라인이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을 텐데, 녹색 라인은 뭐냐? 이 총 발행 주식량이에요. 그래서 이 펀드 항생테크, 이게 저희 CSOP 항생테크 ETF입니다. 이 주가는 떨어지는데 총 발행 주식량은 왜 느냐? 누군가 사고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출처를 보면은, 아래 파란색 라인을 따라 보시면은 위에 녹색 라인이랑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파란색 라인은 뭐냐? 그러면 스톡커넥트, 선후강통을 통해서 이제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홍콩에 상장돼 있는 ETF라든지 주식을 투자하는 이 투자자들의 양상인데, 이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량이 저희 총 발행 주식수랑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럼 결국에 중국 본토 투자자들은 주가 떨어질 때마다 저가 매입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질문으로 돌아간다면 서방 국가들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 대체 자금들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물론 이거를 다 대체하기까지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그래도 자금 다 빠져나가서 우리 아무한테도 투자 못 받고 있어, 중국에 아무 기대감도 없어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아까 위안화 결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단순히 이런 위안화 결제, 그래서 사우디에 중국 은행에 오픈했다는 이런 게 작은 사건이 아니네요. 네. 그 은행 하나를 통해서 네. 오일머니의 대장 국가의 엄청난 그 자금을 주식시장에 유입을 시킬 수 있다는 것. 단순히 위안화 결제가 그냥 달러를 그냥 위안만 바꾼다는 이야기가 아니네요. 네, 다시 중국으로 재투자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네네. 지금 말씀한 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서구의 해외 자본은 나가지만 오일머니라는 또 엄청난 자본들이 또 중국 시장에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것. 네. 분명히 그럼 이런 뉴스들은 중국 홍콩 주식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 있다는 것. 네, 그런 기대감을 또 저희 회사도 그렇고 저도 약간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산운용사에서는 지금 ETF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어디서 돈이 들어온지 바로바로 우리는 몰라서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서방의 돈은 나가지만 또 이제 중동이나 이런 다른 국가의 돈들도 많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아까 얘기했던 브릭스 국가들의 영향력이 지금 중국이나 홍콩 주식 시장에서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상무님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들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발표 시기가 궁금한데, 제가 그 부동산 이야기 왜 자꾸 여쭤보냐면, 부동산 뉴스 막 부동산 붕괴됐다 어쩌다 뭐 헝다 때도 그렇고 이번에 그 에버그랜드 그 비구이항 문제도 그렇고 워낙 뉴스를 많이 때리니까 그렇죠. 좀 많이 걱정되고 불안하기도 해요. 그렇죠. 저희는 사실 중국 부동산 정책이나 중국이 어떻게 되든 큰 관심은 없는데 네. 중국 전기차 ETF에 많이 이제 또 투자를 하고 계시다 그렇죠. 보니까 중국 경제 상황을 자꾸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어떤 상황들인지 또 정책들 이거를 또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 어떻게 좀 돼 있는지 그렇죠. 한번 정보 이야기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사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경제의 위기가 전 세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영역이잖아요. 전 세계 경제. 그래서 중국 경제가 빨리 회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이룰 거기 때문에 저도 부동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회복이 더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정부도 그걸 인지하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부양 정책을 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통화 정책에서, 여기는 이자율을 낮추는 부분에서 이거고요. 8월 달에 이제 LPR 같은 경우에 5년물이죠. 뭐 부동산 모기지라고 연결된 거 낮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4.2%를 유지를 했고, 근데 낮춘 거는 1년물 LPR을 이제 낮췄었는데 10 베이시스 포인트만 인하했죠. 근데 그 정도 효과가 어느 정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부동산 주말에 이제 구매나 이런 것들이 늘을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데 향후 지켜봐야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인민은행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부 기관하고는 약간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 인하하는 시기나 아니면 발표 같은 게 조금 자유로우세요. 그러니까 꼭 다른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대부분 그 정책들을 기존에 있었던 스케줄에 있던 회의, 가장 중요한 뭐 정치국 회의라든가 양회라든가 이런 데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뭐 지금 계속 부동산 상황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인민은행에서는 뭐 LPR 아까 얘기한 5년물짜리를 한 번 정도 낮춰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시기는 사실 이제 어느 때가 될지 이제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 지표들을 보고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재정 정책은 사실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그 전에 나왔던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 토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긴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지방 정부 융자 기구의 이제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가장 최근에 인민은행에서 발표했던 것들은 이제 그건 지방 정부의 문제이니까 우리가 해결해 주지 않겠다. 그게 한 6개월 정도 이제 전에 이제 입장이었고, 요즘 그 차이신 뉴스에 따르면은 인민은행이 다른 주요 정책은행들하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방정부 융자기구의 저금리로 장기적인 유동성을 공급하는 스페셜 퍼포스 비이클 있죠. 뭐 그런 그 어떤 기구를 만들겠다, 비이클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 퀀터테이프 이징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이 그 전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했던 정책, 중국만의 방식으로, 중국식으로 퀀터테이프 이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시사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건 하나는 뭐냐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금 부동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주택을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어떤 지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중국에 이제 성중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한국말로 따지면 도시 마을이거든요. 한자를 그대로 말하자면 성 안에 있는 도시, 촌이에요. 근데 이 지역들의 일반적인 각 성마다 뭐 다른 형태로 나타나긴 하는데, 이 원인들은 대부분 이제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갑자기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이분들이 무허가 건물을 지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도시화가 되면서 토지들이 수용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것들에 반대한 농민이라든가 아니면 이웃 때문에 아직도 농촌으로 남아있는 지역들. 그래서 이 지역들의 공통적인 성향이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빈민 이고요. 범죄율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시화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중심 지역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부동산 이제 입지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 지역들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성중촌들을 중국 정부가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발표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전에 1980년대 경제 개발을 겪으면서 이제 제가 정확한 도시나 지역이나 이런 데 모르겠지만 강북이라든가 이런 곳에 우리가 이제 그런 지역들이 있긴 했었죠. 중국은 우리나라 80년대보다 아마도 더
그 일관적으로 속도가 빠르게 이것들을 개발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 거냐면 거기서 부동산이 이제 건설이 되면서 부동산 기업들의 수익이 창출이 되고 수요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2선 도시, 3선 도시 굉장히 멀리 떨어진 도시, 그 지방 어떻게 보면 신도시 같은 경우에 공급이 과잉됐기 때문에 거기에 살지 않는 것뿐이지 성중촌이라는 도심 가까운 근처에 입지가 좋은 데서 주택이 건설된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는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공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 시기는 언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자율을 낮추는 것들은 굉장히 가변적으로 제가 원할 때, 제 지표가 안 좋아졌을 때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근데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나올 거냐면, 한번 이제 9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타임라인을 한번 쭉 그려봤어요. 8월과 9월에 지금 브릭스 회원국 정상회의가 있었고, G20 정상회의가 있었고요. 시진핑 주석은 거기에 참가하지 않는다라고 의사를 표현했었는데 11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삼중전회라는 회의가 있어요. 이제 그 재정 정책을 이제 논의하고 있는 경제 회의인데 거기서는 이제 경제 발전하고 개혁을 중점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정책, 성중촌 개발, 그 다음에 그 지방 정부 융자 기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구를 만든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엔 저는 거의 이제 그 11월 달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경제 지표가 나오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인민은행에서는 가변적으로 이자율을 낮추거나 아니면 유지하거나, 사실 유지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이 다시 안정화가 되고 있으니까 낮출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위안화를 낮추면 가장 부작용은 뭐냐면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미국 이제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그래서 요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1월 달을 조금 주시해 보셔야 될 거고, 이제 구조적인 개혁, 구조적으로 부동산 이제 활성화를 이루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 보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이것들이 가시적인 효과를 이룰 때까지 아무래도 조금 불안적인 요소가 이제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 그 정책 앞으로 미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이 접한 뉴스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신도시 얘기했는데, 그 이제 부동산 업체에서 신도시 도시 하나를 완전 으리으리하고 삐까뻔쩍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집이 아무나 안 팔려서 완전 유령 도시로 된 막 그런 뉴스들 되게 그렇죠.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이게 대도시가 아니라 이제 지방에 있는 이제 아무래도 그렇죠. 사람이 없는 수요가 적은 동네에다가 이 이제 부동산 업체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서 이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올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아무래도 그 지방의 발전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빈집이 돼버린 거죠. 팔리지도 않는 빈집. 그렇죠. 그 이제 사고도 이제 제값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중국에서 이런 공사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나 보네요. 우리가 접한 뉴스들은 대부분 그런 도시들이에요. 그렇죠. 좀 더 자극적인, 그리고 화면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가 다 텅텅 비어 있는. 근데 보니까 진짜 심하더라고요. 심하죠. 그 지방에 있는 도시들, 지방에 있는 이제 신도시들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유입될 가능성이 많이 없는 신도시. 그렇죠. 왜냐하면 땅을 빌려가지고 토지를 이제 정부한테 빌려가지고 거기다 주택을 짓는 경우잖아요. 그렇게 되면 토지 같은 경우는 제한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더 작은 도시 그리고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일선 도시인 북경하고 샹해는 지금 부동산 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가지고 일선 도시에서 올라가는 걸로 2선 도시, 3선 도시까지 같이 상승 효과를 추구한다? 그럴 리는 절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급이 과잉된 주택들을 어떻게 보면 완공시킨, 건설한 건설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구조조정의 이제 수순을 겪을 거라고 보고 있죠. 우리가 본 그 엄청난 유령 도시는 일반 중소형 동네의 신도시였구나. 그렇죠. 네. 확실히 와전됐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큰 문제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했을 때 중소형 도시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일선 도시는 북경하고 상해죠. 2선 도시 같은 경우에는 심천이나 아니면 광주 굉장히 대도시거든요. 3선 도시 같은 경우에 천진은 2선 도시에 들어가긴 하죠. 더 작은 도시들도 굉장히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과잉 공급된 양이 굉장히 엄청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 중국에서 중소형 도시 여기는 서울급입니다. 맞죠? 그렇죠. 인구면에서는 그렇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중국의 중소도시가 한국에서는 서울입니다. 그렇죠. 그런 게 수십 개씩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은.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사모님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상황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부동산 또 말고도 중국도 왜냐면은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계속 경제 발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새로운 산업들
사실 주식 투자자분들에게는 이 지금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데, 쉽게 말해 앞으로 뜰 테마, 뭐 중국에 이제 어떤 사업들 유망한 사업이 있는지 오늘 그것 좀 이야기해 주신다고 좀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제 너무나 분명하게도 중국은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겠죠. 네,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은 아니지만 이제 저속이지만 어디 5%가 이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저속은 아니죠. 네, 이제 굉장히 많이 나가지만 그렇죠. 투자의 기회는 있다. 그렇죠. 큰 규모의 성장일 텐데 과거에 이제 20년 동안 아니면 기간을 좀 늘려서 30년 동안 이제 산업 발전을 이루었던 기관들이 주 원인들이 산업들이 어디냐면 노동 집약적 산업 아니면 또 부동산 주도의 고속 성장 그리고 수출 주도의 경제 개발에서 어떤 식으로 바뀔 거냐면 어떻게 보면 고속적인 그 개발보다는 양보다는 질로 이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첨단 산업들, 첨단 기술 산업이라든가 그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AI, 그 다음에 퀀텀 컴퓨팅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디지털 생태계. 우리 당연히 부동산 경제 의존도는 감소시킬 거고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이슈를 겪어봤으니까. 그리고 그 노력은 이미 그 전부터 기울여 왔고. 그래서 과도한 이제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대로 축소할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갈 것이냐? 제조업 현대화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내수 수요 확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 첨단 산업들 중에 중국 정부가 계속 추구하고 있던 산업은 뭐냐면 그 탄소 중립 있잖아요. 2030년까지 맞춰야 되는 거. 중국은 이제 그걸 굉장히 모든 정책에서 나왔던 꼭 달성해야 될 목표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라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신에너지 차량,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산업들이 유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계속 성장은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중국 인민들은 아직 그 과거 성장에서 그거를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 성장이 이루어질 거고 지금 빅테크 쪽에서 주도 성장이 이제 신주도 성장 아니면 경제 성장 동력 전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한번 그 모든 그 정부에 대한 총력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규모에서 어떤 섹터를 지원하기 시작하면 제 생각에는 5% 성장보다는 이 섹터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 아니면 단기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섹터는 약간 안정이 취해져야 되죠. 그게 안정이 취해졌을 때 중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고도로 성장할 섹터가 이제 테크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테크 섹터 중에 그러면 이제 신성장 동력 관련해가지고 지수는 뭐냐?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중국 그 온쇼어에 상장이 되는 A주들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차이넥스트 지수라고 중국 본토 심천에 상장된 지수들이에요. 그래서 중소형주 위주고요. 네, 중국 성장 동력이라고 꼽히는 정보기술, 벤처 사업 기업들에 투자하는 종목들이고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1위 배터리 기업 있죠. CATL 이 가장 그 비중이 높은 종목이고. 홍콩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너무 자세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간 지겨우실 수 있긴 하겠지만 항생테크죠. 이제 동양의 나스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대형지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저희 강은혜 이사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중국 투자자들이 계속 자금이 유입되는 인기가 굉장히 많은. 제 생각엔 중국 투자자들이 자금이 유입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도 새로운 신성장 동력 테마라고 아니면 그 지수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이제 여기서 자금이 들어오는 게 그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증시가 굉장히 부진한 게 이제 상황이 있지만 지금 보면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전기차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화랑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향후 성장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항생테크의 또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면 중국 완성 전기차, 그러니까 리샹이라든가 아니면 BY라든가 엑스팽이라든가 리오토 같은 건 지금 말씀을 드렸고 거기가 다 포진돼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전만 해도 알리바바나 텐센트가 상위 종목에서 1, 2위를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엔 전기차가 굉장히 완성차가 높아지면서 이제 그 순위가 바뀌었죠. 그래서 최근 기록을 보면은 그 리오토가 이제 1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30개 종목 중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제 하나는 본토에 상장된 차이넥스트 지수, 하나는 홍콩에 상장된 어떤 게 더 빨리 움직일 것이냐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상장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중국으로 접근하는 그 접근성이 약간 제한돼 있어요. 중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 적격 투자자를 투자하는 QF라는 개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그 라이선스를 갖고 쿼타로 투자를 하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타커넥트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북방향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것들이요. 네. 스타커넥트 같은 경우에 모든 종목들이 다 들어있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해외 투자자들의 그 접근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실제로 반등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가격이 하락했을 때 속도가 조금 더 완만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등이 홍콩이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등이 일어난다고 있는 그런 가정하에서요. 그러면 또 이제 왜 홍콩이 엄청 빠른 속도로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할 거냐? 항생테크 지수가. 홍콩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있잖아요. 네, 공매도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에 있는 공매도 포지션들 중에 가격이 올라가면 숏 스퀴즈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가정하에, 숏 스퀴즈가 발생하면 그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상승을 하니까 제 생각에는 반등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저희가 이제 그 금융 쪽에서 아니면 트레이딩 쪽에서 하이스트 비타라고 그러거든요. 가장 많은 이득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은 항생테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차이넥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긴 하죠. 안전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네. 지금 항생테크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CSOP에서 제일 많이 그 자산 규모가 있는 게 항생테크잖아요. 네. 항생테크가 이제 다른 수많은 지수들 중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장기간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사실 가장 거의 제일 비참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씩 그 우상향하고 있는데, 네. 항생 과거에 비해서 지금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물론, 투자의 입장에서 주식이라는 건 싸게 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뭐, 예를 들어서 항생이, 이제 망하지 않고 계속 잘 간다는 전제 하에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엄청난 저가 매수가 맞고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망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건데, 제가 이렇게 말을 좀 왜 이렇게 좀 세게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사실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한쪽의 입장일 수도 있는데, 그 중국의 이런 이제 그 주식시장, 특히 그 홍콩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정치적인 민감한 얘기는 사실 좀 저도 안 하고 싶은데, 네.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 중화권으로 홍콩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도 그냥 그 아주 일부분이긴 하지만, 항생테크가 다시 이제 반등할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사람도 의외로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래를 아무래도 밝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주식 이야기는 아닌데, 아까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노동 산업에서 첨단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고, 또 저탄소, 제로탄소 또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 중국에서 이 저탄소, 제로탄소 정책 진짜로 추진하고 있는 거 맞죠? 맞죠.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 사람, 물론 사람 미워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아까 그 미국의 그 중국 그 비호감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도 사실 이렇게 중국 사람들을,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고, 중국의 이제 뭐 국가적인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이 이제 좀 안 좋아서 좀 그런 거를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 너무 길어진다. 딴 게 아니라 그 미세먼지 얘기. 네. 그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로 사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공기에 좀 민감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주식이 어떻게 되든 물론 주식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지금 제일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미세먼지가 그렇죠. 너무 심각하니까. 그렇죠. 중국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친환경 이런 산업들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게 좀 빨리 좀 됐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그렇죠. 잘 되고 있다는 거. 네. 네,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미세먼지가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